예, 지금부터 종합토론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성과 자매와 박치기에 대해서 자매와 선생의 생애, 철학, 그리고 문집의 서지학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리고 서원과 인산서원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이 각각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토론 후에 한 분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 후에 발표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호 선생님, 손세재 선생님, 박용만 선생님, 청경석 선생님 네 분이 발표 순서대로 토론을 하실 텐데요. 이건호 선생님이 김일환 토론을 하고 그리고 김일환 선생님이 답변을 듣고 그리고 다음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그 토론과 답변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플로어에서는 그 토론자를 포함해서 플로어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이라는 것은 논문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의 발표자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 김기성 교수님 기조강연도 포함해서 지방사와 지방문화에 다음 발행하는 특집 논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이 그 연구소와 학회 공동 개최로 해서 진행한 학회이기 때문에 그 발표자분들이 회의를 좀 통해서 특집 논문을 수록하기로 한다면은 학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토론 시작하기 전에 종합 토론 시간 전에 그 줌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댓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김종욱 이사장님 유튜브 댓글에 이런 얘기를 달아놨어요. 지금 전국에 610곳의 서원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록 안 된 서원까지 합하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원군 서원 철폐 이래 복원된 그 서원이 대부분인데, 아산은 이만큼의 규모를 가진 그런 도시인데도 아직 서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쉽다. 이번에 꼭 복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뭐 여러 학술대회를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아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집은 주소는 아산입니다. 그래서 충청도가 폐쇄적인 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 서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산은 당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유지해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원 복원이라든가 이런 문화산업, 문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뭐 자매박쥐계 그리고 인산서원과 관련한 이런 그 역사와 그리고 태도들이 좀 조명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이 좀 길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이건호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토론은 좀 토론문을 길게 작성해 오시긴 했지만 한 7분 정도의 토론을 좀 해주시고 답변은 한 5분 이내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플로어의 시간이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의 이건호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구소명 운동이라고 하죠. 거기서 주최한 그 동봉소속 관련해가지고 마침 또 그 소유상 선생님 글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서 막 그 인연으로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토론문은 그 자료집 147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교수님의 그 자매 박쥐계의 삶과 행정 연구에서는 박쥐계의 그 친가와 처가의 추적을 통해 그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해명을 하고 이어 그 박쥐계의 죄송합니다. 존칭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쥐계의 생애를 유년 시절, 광해군 시기, 인도반정 이후 시기, 생애의 마지막 시기 등으로 나누어 삶의 궤적을 해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른바 아산학의 관점에서 아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성과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발표자의 이런 의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래도 또 사실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수록을 해놓으셔서 논쟁적이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고 이것이 좀 나중에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문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친가와 처가를 주로 추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가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박직의 외가로서 주목되는 인물들은 뭐 하평인 씨, 윤사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은 이제 앞서 책봉됐던 좌익공신 1등에 창립된 인물입니다. 그 밖에도 또 김백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넘어가면 이른바 홍세필이라는 이런 인물들 나와서 이른바 이제 기묘살인계 인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박재계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일종의 배경이 돼가지고 그거 활동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박직의 항맥인데요. 어떻게 보면 박직의 항맥 내지는 학통 문제는 그의 삶이나 학문의 궤적을 추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들고 또 필자가 의도한 이른바 아산의 지역적 정체성, 특히 학문적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발표문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발표에 나왔습니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박직의 학문적 성취는 독학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설명되고 있고 여기에 율곡과 우계를 사숙하는 정도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 역시 이제 이에 입각해서 박직의 학문에 또 학맥을 소개하고 계신데 기록이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고려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박직의 학맥과 관련해서는 바로 부친 과국님과 동서지간인 허봉의 문제라든지 또는 박직의 처가와 처부인 이유관, 그다음에 이유관을 빌렸다고 하는 민순, 그리고 이분들 또는 여기 지금 아산지와 아까 많이 거론됐는데 바로 홍가신이라는 분,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담 서경덕의 학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담 서경덕의 학맥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아산 지역은 정통적으로 예를 들자면 율곡의 학맥도 있긴 하고 그렇긴 하고 우계의 학맥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포저 조익 같은 경우에도 윤근수의 학맥이고요. 이런 학맥들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율곡과 우계의 학문 또는 퇴계 학맥 쪽으로만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산 지역의 학문적 정체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박지계가 이제 신청의 거점에서 길러낸 제자들과 학문적 교류에 대한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잘 앞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곡 조국선 같은 일기를 참고를 하시면 여기서 상당 부분의 학문적 동향이나 이런 수준들이 언급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서 이해준 선생님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역시 아산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오연소원, 또 뒤에 이제 임산소원으로 불립니다만 이 건립 과정이나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표자께서는 이제 1610년 오연소원의 설립부터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아산 지역의 사천읍지인 신정아주지 아까 이해준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면 이제 오연 설립 건립 이전에 이미 아산 지역 사족들이 사적으로 이게 서원 규모가 아마 서당이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오연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에 지를 주도한 세력들이 좀 추적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이 오연선이 오연이 야산적 출신도 아닌데 굳이 여기에 제약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선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추가가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추양 과정들 등등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적이 돼야 이 인산서원을 둘러싼 이 아산 지역의 학문적 수립 뭐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도대에 있었던 원종 추승이 박쥐개와 그 문인들에 미친 영향이 좀 추적이 되는 것 같은데 발표에서 계속 지적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 원종 추승은 인도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 대한 입론을 박쥐개가 이제 내세우고 있고 결국 그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후에 박쥐개에 대한 포생이 진행이 되는데 좀 주목되는 것은 앞서 기존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쥐개 이후에 아산 지역의 학풍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축이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박쥐개 활동 이후에 사실은 이 충청도 지역, 특히 호서 지역의 항맥은 그 중심은 대체로 이제 논산이나 회덕 일대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아까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막 그랬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 이 원정 추승과 관련돼 있는 이 박쥐개의 학문적 입장 또는 좀 앞서 말씀드리면 박쥐개가 가지고 있던 이 학풍 내지는 학맥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예를 들면 율곡이나 오개의 학맥을 잊지 않는 그런 점들 또는 원정 추승 때의 그 정치적 활동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근호 선생님이 사실은 이 17세기 쪽의 연구가 상당히 저희가 깊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충남대학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자리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아마 이제 이런 연구에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는 저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긴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아니면 이제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확보를 못한 그런 점도 있어서 좀 서술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외곽에 대한 부분은 통상 뭐 한 인물이 어떠한 구성이 되면은 인적 관계에 있어서 외가, 친가, 외가, 그다음에 처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외가의 존재가 굉장히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첨부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이게 어떤 지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외곽적인 영향을 받은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게 박쥐개라는 어떤 인물의 어떤 평가 과정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추적을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맥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잠깐 제가 발표할 때도 설명을 지금 올렸지만은 이분이 이 학통이 말이죠. 어떠한 뚜렷하게 이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한테서 연구를 배웠던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또 제자들을 기르면서 또 학파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재미난 사례인데 이게 이제 이분이 성장 과정은 서울이라는 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이 사적들이 어떤 학습에 나가는 과정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게 그 당시에 어떤 관행인지 트렌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박쥐개 선생님이 성경안에서 사시던 반송강이나 이쪽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서민적 배경이 강한데 이 양반들이 사실 보면 상당히 문의적 특징이 강해요. 그래서 송강 정철이나 뭐 이런 양반들이 다 한동네에 살면서 시를 짓고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여서 박쥐개 선생이 어찌 보면 거기서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 우계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걸 보면 그게 왜 연결이 안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추적이 좀 안 되는데 본인의 의지가 있었지만 그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그런 문화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그때는 갖지 못했었던 건지 그거는 이제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관련되어지는 그 허봉이라는 분, 그 이모부가 될 텐데, 근데 이 허봉이가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보면은 그 족보상에 보면은 허봉의 부인은 그 서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신분적 차이가 조금 이제 있긴 했었는데, 허균이나 뭐 허봉이 형제들의 삶이 굉장히 극적이어서 이분들의 그런 행적이 박진희 선생한테까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이제 또 민중과 관련되는 것도 이제 화당 서경덕의 학명 이거는 사실 공가신 선생과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아산은 화담의 학통이나 이런 전통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작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 오연세원이 만들어지는 것과지도 연결시켜 보면은 왜 오연을 아산에서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서원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이런 학통의 영향과 관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한번 더 추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지기 선생이 신천에 거주하면서 기르는 제자들과의 이제 어떤 교육 문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조선의 일기를 보면은 많은 문생들이 박지기 선생한테 이제 찾아오고 왕래를 하는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내포 지역에 있는 그런 사적들하고 유생들하고 많이 연결돼요. 그래서 당시 우리가 지금 이제 인산서원을 이야기하면서 아산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 덕산으로 펼쳐져 있면서 펼쳐져 나가는 내포 지역 안쪽까지 굉장히 포괄하는 범위가 넓은 이 지역까지도 상당히 그 당시에 지성계에 영향을 주는 게 박지기 선생이었다. 이거는 앞으로 많은 추적을 통해 가지고 박지기 선생 연구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연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국선의 편집에 보면 짧은 글이 하나 나와요. 조국선이가 서원 만들어진 지 13년 만에 자기가 직접 여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 세계 분현, 지금 아산을 구성하고 있는 아산, 신창, 온양 이 세 개의 유생들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갔던 경험을 작은 글로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이때 우리 박지기 선생이 직접 여기에 이제 참여를 어떤 형태든지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기록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나중에 중방리를 건너가셔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종신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연서원하고는 시적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 옮겨가신 다음에 아마 서원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서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걸 한번 더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로 지적하신 게 왜 결국 박지기 선생과 문화생들, 학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해석과 연산 이쪽에 사계 선생 문중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비주류 집단으로 전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다는 저도 이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사계 선생 학파라고 하면은 상당히 사람도 많고 또 걸출한 인물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는데 이 박지기 선생 문화에는 상당히 뛰어난 인물들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박지기 선생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그 학풍을 계속 이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상당히 미미해요. 제가 쓴 논문 뒤에 보면 머리누기 있거든요. 그 머리누기에 보면은 학자로서 뚜렷한 어떤 자취를 보인 사람은 조국선하고 한두 사람 정도이지 나머지 분들은 공부를 했어도 아주 얕은 벼슬이나 이런 정도일 뿐이고 두드러진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박지계 선생의 어떤 학파랄까요? 학단이랄 수 있는 이 세력이 크게 성장을 못하게 돼버리고 나중에 이제 송시열이 활약하는 그 시대 이후에 가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그쪽 지금 금북정역 밑에 있는 회계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오연서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쪽을 이제 사실상 점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저항을 좀 하지요. 특히 이제 웨이도 선생 문제권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걸려드는 건데 그런 양자 간의 어떤 굉장히 기란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던 그런 적도 보이게 합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의식을 크게 좀 키우면서 좋은 논문이나 연구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학문 정체성과 지역 정체성을 이제 학내 추적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연성 건립 과정은 이제 다른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데요. 역시 자료 추적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는 최현성 교수님의 박시계의 구시 본실에 대해서 손세재 선생님 토론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네, 저는 준비된 원고를 읽고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성리학과 주자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습니다. 성리학과 주자학, 우리나라에서 성리학과 주자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성리학과 주자학의 핵심을 많이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리학은 잘하는데 주자학과 성리학의 본질은 잘 몰라요. 좀 이상하죠 이게. 그래서 한국 성리학의 본질이나 특징 및 그 정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리학과 주자학에 대해서는 했고, 제 주된 관심 분야가 철학적 사유 일반에 주어져 있어서 문화나 역사 혹은 사상으로서의 성리학 연구에는 전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홍성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이제 훈주 정신을 찾아달라,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 정신을 찾아달라, 내포 정신을 찾아달라 이런 온갖 서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면 좀 창피하잖아요. 동네 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거지로 내포의 정신, 충남 정신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훈주 정신에 대해서도 하고 논문을 한 서너 편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만의 독특한 사유와 정신세에 대해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회도 지역, 논선과 회도과 다른 내포 지역의 특징이 뭐라는 것은 저는 찾았어요. 그건 제 나름대로는 찾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벽에 부딪힌 게 자마에 대한 이해예요. 자마 선생에 대해서 이걸 해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철학자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데 특히 사회경사 쪽으로요. 아까 여기 오연서원 얘기 이런 서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내포의 정신문화에서 몇 가지 해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내포의 정신은 다양한 것을 인정해서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서 공존을 모색하는 이게 내포 지방의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도 있고 선전동도 있고 의병도 있고 계몽운동도 있고 사회주의 아나키스트들 다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옛날부터 연구를 쭉 해왔죠. 그런데 이게 장야에서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최현성 교수 논문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최 교수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구시 정신이거든요. 옳음을 찾는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옳음 그러면은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옳은 것은 행해야 하느냐, 옳은 것은 옳은 것인가 이게 철학적 사유거든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은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은 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박지계 선생이 옳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이제 주자학과 성리학 양명하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니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음은
태극에서 찾는 거죠. 주자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태극을 이루어봤다는 거예요. 양명은 힘을 이루어봤듯이. 그러니까 태극을 이루어봤다는 게 주자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태극을 이루어본 것은 남성사회 이데올로기예요. 그거는 보편화될 수가 없고 남성사회에만 타당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끌어들인 거죠. 조선의 국시로 삼는 거예요. 근데 주자학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태극으로 보면서도 왕의 고난을 못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이런 걸 좀 아시는 분 같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성례라든가 그건 똑같이 옮겨오는 게 성리학적 해석한 게 이제 이일분수 같은 건데 그게 주자학의 논리적 모순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 때문에 계속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읽고서 백사 최영선 교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뜻이 뭔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최영선 교수가 제가 어디서 얘기할 때 영물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시정신하고 본실정신으로 딱 명명한 거 보고서 여기서 제가 팍 깨달았어요. 이게.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김장생이나 사례 선생이나 오함 선생 같은 경우는 정통 성리학의 입장에서 옳음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론적인 거, 즉 명분론에서 옳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박지계 선생은 거기서 찾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끝나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태극이라든가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현실에서 찾아야지.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거든요. 게다가 박지계 선생은 사승감에도 없어요. 만약에 우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을 했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왜? 스승의 소를 비판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박지계는 사승감에도 없어요. 그리고 박지계 선생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솟아는 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당시 사회에서 누가 이걸 해결할 거냐. 그건 박지계 선생님에게는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승도 없고 그것도 없고. 아 이게 결국은 구시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냥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은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은 행해야 하나? 박지계 선생은 정확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분은 주자학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 주자학의 마음을 읽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옳음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본실에다가 놓거든요. 그 이제 백사가 이거를 했는데 그 이제 논문 내에서는 이제 경물치지설하고 인신도지설을 못 썼어요. 여기 논문에 굉장히 적습니다. 예성 논쟁은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경물치지 자체가 논쟁적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박지계 선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당시 사회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갖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중국어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계 선생은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토론문 151페이지에 그 1번 그래서 구시정신 그 다음에 본실정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선생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조절할 수밖에 없죠. 왜? 주류 이데올로기,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자면 선생에 보면은 이게 이제 주자학의 방법론에서 봤을 때 한국 성리학과 자면 성리학의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여기서 내포 정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포라고 하는 동네가 아까 오연선 얘기했는데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 이 지역에 아주 위대한 가문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대항하면 돼요. 근데 왜 5명, 6명씩 대항합니까? 여기 유력한 가문이 없다는 거죠. 회리 쪽에 그런 거 많아요. 회리 쪽에는 뭐 사대라든가 뭐 오왕 선생이나 윤승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큰 가문이 없어요. 경상도나 전라도는 큰 가문이 있기 때문에 사찰도 거대합니다. 근데 내포 땅은 큰 사찰도 없어요. 그거는 거대한 가문이 없다는 얘기죠. 고만고만한. 이게 노론, 남인, 뭐 서인, 노론, 남인, 북인, 뭐 서인 이런 게 공존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이건 어디냐면은 의경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의경 전쟁이나 계몽운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최영선 교수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최영선 교수한테 한번 이걸 의견을 듣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리학
송리학과 양명학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고 한국 사상사를 쓴 사람은 최영선 교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송리학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송리학, 양명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걸 때문에 이제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지 않지만 일본의 송리학이 넘어간 당시에 하야시 라잔이라든가 야마가 소코우라든가 이토 진사이, 오기소라이 이런 얘기 다 풀어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영선 교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비교해서 박지계 선생의 독특한 점. 어차피 이제 구시정신과 본시정신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제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여기 박지계 선생을 선양하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선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읽진 않으셨는데요. 제가 논평문을 읽고 거기에 지나칠 정도로 잘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부터 잘 정리를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지계 선생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 사승관계가 확실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당파, 계파에 대해서 초월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관계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관계가 걸쳐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담 계열도 이렇게 걸쳐 있고요. 율곡 무계 계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신도 심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다 퇴계 논리예요. 이분은 도대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정체성이 뭐냐? 나도 아마 틀림없이 묻고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통시대에는 이 자매의 학문을 조금 낮춰보는 그런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나오는 논문을 보면 이번에 이제 경물치지, 인물, 인신도 신설 같은 것들은 독특하다. 당시에 그런 얘기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독특한 얘기를 했다. 요새 나오는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통시대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정체성이 좀 이상하다. 여기저기 다 걸쳐있고 주자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주자를 따르라고 속으로는 저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태생부터가 굉장히 뭐냐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매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다른 사람 문제 보면 다 시가 다 있거든요. 시 부기라는 게 있어요. 문학작품이 있는데 시가 한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이 10대 때 서당에 가서 글을 가리키는데 당시를 가리키려고 하니까 이런 건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다. 사람 괜히 머리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시 안 배우란다고 그 스승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딱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반영이라도 하지 시 한 수도 없어요. 그런 분입니다. 이게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통시대에는 조금 저평가되는데 아마 그 주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보다 구체적인 거는 조선 인조 때 전례 문제 이후로 이 박지계 선생한테 분례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 명색의 살림 출신인데 과거로 급제하는 사람도 살림으로 출사한 사람인데 왕의 뜻에 영합을 해가지고 원종 추승론에 앞장서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이제 완전 그 살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장생, 율곡과 우계 쪽을 굉장히 가깝게 본인도 느끼고 가깝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원종 추승 문제 때문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계열의 비판과 공격이 결국 박지계 자매하 선생 이분과 학식이 평가절하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박지계 선생은 저술에 힘쓴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실천에 힘쓴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스스로 그 밑에서 제자가 되고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글이 없으면 연구할 수가 없어요. 논문을 써놓지 않으면 연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권 오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무슨 상송이라든지 예설에서
예술 논변 같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다양한 학술적인 엿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의 진척도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발표 주제를 학문 정신으로 잡고 구시 정신과 원실 정신 이것이 두 가지 화두다라고 하는 것은 박지계 선생 다시 봐야 된다. 박지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물치기 인심도심설이 좀 소략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건 이미 경물치기와 인심도심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아주 적확하게 잘 써놨고 그래서 거기 값이 다 달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학문 정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쓰다 보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거기다 미뤘는데요. 이 가장 풍성한 글이 그래도 예학 관련 글인데요. 지금 철학계에서는 이제 예학 같은 건 너무 어렵고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본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성리학, 경학 이런 것들인데 아쉽게도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글이 아니라 조각글 형태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쉬운 게 후학들이 잠야 박지계 선생의 설이라고 해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을 하면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작 문집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문집을 만들면서 이런 걸 놔두면 후세 이게 또 비판거리가 되겠다. 아마 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후손들이 그걸 선조를 위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오늘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학설이나 이런 것들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집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잠야의 경우 성리학이나 경학과 관련해서 논의를 펴면 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김장생, 송시열 노예제는 그 계획입니다. 그 거의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없어요. 일부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금 말을 하다 보면 독특한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그 논의 대상으로 삼아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박지계 학문은 기초부터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요. 이런 일이 오래도록 이어지다 보니까 후손들이나 이제 박지계 선생을 따르는 후학들 입장에서는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좀 덜어 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문집을 본 잡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잡저. 그걸 잡된 글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거든요. 옛날에는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잡저에다 담았는데 잡저가 있습니다. 있는데 8편의 글이 실려있고 대부분 다 그냥 학술적인 것과는 거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른 머릿속을 스쳐가는 단상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 다수입니다. 아쉽고요. 그 다음에 경물치기와 관련해서는 잠야, 건득기, 조이 이 세 사람과 주고받은 그 왕복 그 논변이 있고 꽤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문제는 매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비슷한 논변이 있었지만 대체로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기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본문에 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주석에 뭐 애라고 토를 다룰 거냐, 느리라고 다룰 거냐, 뭐 이런 정도 설왕설래하는데 그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사람, 잠야 선생, 건득기, 조이한테 오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거 지각, 인식, 철학적 굉장히 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지각과 인식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 앞 단계까지 끌고 갔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이 점이 이제 한국 유학사에서 대서특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 논변을 보면요, 건득기는 탈주자학적 경향을 보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주자가 세상 이시를 어떻게 다 하냐, 주자도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탈주자학적 경향을 보이는데 조익과 잠야는 주자의 입장과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자와 설과 또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 평이나 오늘날 젊은 학자들, 오늘 현대 21세기 학자들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자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것은 일종의 보호색입니다. 왜 그 당시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 못합니다. 살림들 막 쳐다보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논의를 펴면서도 웬만하면 주자를 앞에다 내세워서 일종의 보호색, 보호막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심도 신설 같은 거는 완전히 퇴계하고 갔습니다. 주자하고 달고 유구하고 달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을 서인계통이라고 얘기하기도 아주 매우 곤란한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통 주작파를 자임하는 그 김장생 송시열 계통에서 박지계를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계 자매한 선생이 그런 것에 굴할 분이 아니죠. 그분 자매의 학문적 특장은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일그리 했다는 것. 이것이 아주 그분의 학문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기성의 권위에도 매몰되지 않습니다. 주자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이냐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그 부시 정신, 이게 아주 예를 들면 부시도 뭐 두 가지죠. 주자의 말은 옳은 것이야,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한다면 그 올바른 부시가 아니죠. 그 정반대의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옳음을 추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자매한 선생의 기념관이나 학술관 등 이런 것을 건축한다면 뭘 유념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얼핏 스쳐가는, 이건 짧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 이해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콘텐츠 있는 기념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유학과 관련해서 많은 그 기념관, 박물관들이 제재는 우리가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어떻게 된 게 건물 짓는 것만 그렇게, 하여튼 건물만 지면 다 되는 줄 알고 건물 짓는 데는 아주 80% 90% 정력을 아주 거기다 경주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속에 뭘 넣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뭘 넣을 것인가에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참 이 거꾸로 됐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지계 선생의 경우는요, 우선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제 남명 조식의 경우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 조식은 오늘날에는 삼청이나 대단한 학자로 알려져 있고 퇴계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완전히 퇴계가 경북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경상남도는 남명이다 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양 활동에 들어가고, 산청에 가면 남명 특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후손들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남명학 연구소라는 게 생겼는데, 그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구자들이 끌어졌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한 편에 그 당시로 1,000만 원씩 줬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게 중요한 그 주제를 주어서 그때 다 최소한 200만, 80년대, 90년대 20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논문이 말이죠, 퇴계에 피치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사실 남명이라는 사람은 논문이 많이 나올 게 없어요. 문집이라고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후손이 많이 나서서 해갖고 결국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집니다. 경상남도에서 막 되는 거예요. 돈 달라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갖다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부산 토론을 줘야 되죠. 근데 조금은 좀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플로에서 약간 얘기를 드려야 될 테니까. 2012년에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학적 접근 이런 걸로 순차적인 문제학에서 과제를 추진을 하다가 잘 되진 않았지만은 논의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또 그렇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 문화자원의 발굴이라고 해서 저는 자주 표현을 쓰는데 문화자원의 발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에 대해서 자료가 적어서 연구가 적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명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그리고 인물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지계 문집의 서지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박용만 선생님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7분 정도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중앙연구원의 박용만입니다. 일단은 우선은 안기영 선생님의 발표 논문을 이제 쭉 받아보면서 만약에 저였으면은 제가 어디까지 글을 쓸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고생하셨다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자미아 선생 그러니까 자미아 선생 집에 대한 어떤 선의적인 연구인데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미아 선생 연구까지 이게 좀 확장해서 꼼꼼히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 같으면 좀 그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글도 읽고 저는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이 자미아 선생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활자본으로 자미아 선생 집을 내고 그리고 나서 한 40년 뒤에 이제 1903년쯤에 이제 연구가 완성됐다고 하니까 아마 처음부터 이 목판본을 연구해 두고 참 문집과 그다음에 연구를 함께 기획했었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제 박진규 그다음에 김영란 이런 문중의 주도자들이 아마 기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문집 같은 걸 보는데 성이나 발문을 읽으면서 문집에 이제 가는 경위들을 이제 쭉 풀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교정이라든가 또는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물을 갖다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자미아 선생의 문인의 후예들이라는 거.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선생님의 성격이 평범한 성격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토론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도 원고 쓰면서 사실은 할 얘기는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글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 한 서너 가지를 좀 여쭤보는 걸로 대신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1766년에 이제 후기 교서관 인서체자로 이제 인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왕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다 보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이 교서관이라고 하는 관서라고 하는 이게 국가에서 어떤 경적이라든가 출판물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교서관 인서체자로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 반찬 서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문집들을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이제 안민경 선생님도 추가를 해서 한 130점 정도를 이제 밝혀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요거는 이제 자미아 선생님 문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있었는데 그랬을 때 관에서 활자를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관이 주도가 하는데 대상이 되는 거는 출판이 되는 건데 사적인 개인의 이제 문집들이 이제 가능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시대에 그러니까 18세기 중엽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개인의 문집을 간행을 했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또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정이 어떤 것인지 하는 걸 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미아 선생님들이 간행될 때에 결국은 이제 후손들과 그 다음에 본인의 후예들 함께 이제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이제 자미아 선생님들이 이제 간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초점은 문인들의 후손들, 후예들의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세채가 원두체인 사였던 박세채가 이제 2차 편집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두주가 시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쭉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성은 없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김상로, 박성원, 김정우 이 세 사람이 이제 교정에 참여해서 편집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아마 조금 세 사람의 역할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766년, 그러니까 선생님은 1762년 무렵부터 편집 가능이 본격적인 가능이 준비가 됐고 66년에 이제 가능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발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좀 제한적인 역할이었지 않았을까. 역시 그렇다고 보면은 박필주에게 시장을 청해러 갔었던 박진규, 박명양, 그다음에 박정양 아마 이 문중의 후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발문을 썼던 박명양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분도 도사도 지냈고 그다음에 혈련이나 현관도 지냈는데
그 시기에 그러니까 1760년대 초반부터 그다음에 1766년까지 간행될 때까지 이분의 행적을 좀 찾아봤었는데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승정원 일기를 좀 찾다 보니까 뭐 성조정랑도 하셨고 2년 1763년에 양천현가 그러면서 그 이듬해에 이제 귀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1766년쯤에는 해외에서 아마 서울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때는 거주가 이제 서울에 계셨습니다. 방목에도 거주지는 서울로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되면은 본격적으로 문직 관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아마 이분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장혜선 선지 발문을 이분이 그 대표적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대로 당시 여기저기 있던 김대로 얘기는 이제 그 시장을 시구를 청했던 게 이제 김대로 얘기 나오는데 그 광명향 묘분의 이제 그 행적을 찾다 보니까 1945년인가 아마 의금부 도사를 칠 때 이때 조금 다른 사건 때문에 연루가 됐었는데 조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를 갖다가 김대로가 나서서 이제 3년의 달라고 청하거든요. 근데 그 영주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대로와 이 광명향과의 관계는 그렇게 그 일시적인 그 시구를 청한 그런 관계를 떠나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 양 집안 또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됐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글을 쓰실 때에 그 박필주가 시장에서 글을 쓸 때에 그 문질 약관건이 이제 장어가라고 해서 그 문질 약관건이 이제 그 지방에 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아마 박필주가 박세채가 완성하지 못한 문집을 보고서 아마 이 시장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그 장어가 그 집안에 이제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세채가 완성하지 못한 이제 문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초고가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자 쪽에 조금 초점을 뒀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조국편의 이제 일기를 좀 번역하는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해가지고 인재 기록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면은 그 항상 그 장야 선생 옆에 그 아드님이 박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장야 선생이 어디로 움직이든 무슨 말씀하시든 항상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조국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장야 선생의 그 유고라든가 이런 글들은 그 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장어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마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그런 원고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통상 이제 문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서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처럼 그 장여 선생 그 사후에 이제 131년이죠. 131년 만에 이제 문집이 간행이 될 때 그 후손과 그다음에 문인의 후예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능할 때 반드시 서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광명의 발문이 있듯이. 근데 서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논의는 그 배경에 없는 것 같아요. 서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책들을 특히 문집 자료들을 많이 보시고 하니까 혹시 그런 데서 이렇게 서문이 없는 이유를 혹시 선생님께서 그 어떤 뭐 보신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뭐 추측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박영수 선생님께서 네 가지로 나눠서 코멘트를 꼼꼼하게 하셨고요. 이야기는 뭐 질문은 세 가지일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한 5분 내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응해주신 박영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국가에서 주조한 활자로서 어떻게 대의문집을 간행하는 경우에 어떤 뭐 저간의 배경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조선 후기 금속 활자로서 대의문집을 이제 간행하는 경우에는 교수관 활자 이외에도 뭐 한문자라든지 뭐
전사자 이런 것들로 개인 문집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그 문집의 저자들은 그 당대의 그 정계에서 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종 때 그 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인 문집을 반영하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관 금속 활자도 일정 부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수관 금속 활자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문집 간행의 주도자는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되게 이제 잠날 문집은 잠나 사후 한 130년 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추측이 돼서 저 후손이 간행의 주체자이면은 토론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문집의 발문을 쓴 사람이 간행의 주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발문에 나타나는 편찬과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은 또 문집을 또 빛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에서 1742년에 박필주의 시장에 약간권의 문집이 이제 가장되고 있었는데 박필주가 시장을 지을 때 청강 문집이 박세채가 고치고 또 그것을 다듬은 초보본위로 추정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토론자의 의견이 맞고 내용이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는데 그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원고를 넣은 것입니다. 이거는 토론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장자 선생님의 서문이 없어요. 서문이 없는데 그 서문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집에 서문이 있어야 문집이 더 빛납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문뿐만 아니라 시도 없어요.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집이 간행되는 시기가 장자가 사후 130년 후라서 아마 서문을 받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이제 문집들은 서문이 되게 나오거든요. 문집이 서문이 없이 목차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질문에서는 토론문에서는 있지만은 보충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장자집의 간행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보통 훈련도감에서 형사들이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인쇄를 하는데 활자와 인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형사들이 훈련도감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추수 솜씨가 굉장히 거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인진회관이 끝나고 교수관 기능이 미비했기 때문에 훈련도감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활자를 간행하고 인쇄를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받아서 훈련도감의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건 기록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교서관에서는 문집을 간행해주고 비용을 받았다는 기록은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김수왕의 문복집이 있는데 그 문복집을 인쇄할 때 그 아들 김창혁과 김창집이가 교수관의 장인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10명이 100명 돼요. 그 교수관 장인들에게 비용을 지불을 했다면 굳이 강화도까지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교수관 활자로 개인 문집을 찍으라고 또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교수관에 소속된 장인들은 임금이 굉장히 탁해요. 탁해서 장인들의 수고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인쇄에 드는 종이값 이 정도는 후손들이 지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교수관 인쇄체로 간행하는 것이 목판으로 간행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적게 들었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답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잘 돼서 감사합니다. 문직 관련 과정하고 방식에서도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거리가 많이 남아있다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토론으로는 정경석 선생님의 인산성 관련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만 있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혜준 교수님 발표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열악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아까 자매아 선생 말씀할 때 이제 그 부분 평가에 대해서 흔히 임금의 뜻에 영합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도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주최 측에 좀 영합을 해서 간략하게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발표하신 이혜진 교수님께는 그냥 한 가지만 제 의견을 조금 여쭙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산서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없고 이렇게 글로 제대로 된 거는 신정화 주제 몇 줄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속에서도 뭔가 새롭게 어떤 실체를 찾아내려고 하고 인산서원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을 새롭게 좀 규명하려고 하신 데에 대해서 이혜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외형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예컨대 인산서원이 이제 서원 성격으로는 4번, 5번째 충남에서 서원 이름 붙은 거는 4번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오연을 모시는 거로는 물론 나주 경영서원이 있습니다만 그거 이제 나눠서 했고, 한꺼번에 5분을 동시에 모셨던 거로는 유일하다. 이런 거 아주 재미있는 또는 독특한 그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산서원이 아산에서 최초라고는 하지만 사역도 받지 못했고 규모도 크지 못했고 그 뒤에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을까 이런 거 별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인산서원이 가지고 있는 또 확인될 수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규명이 돼야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만 인산서원을 복원하는 이런 쪽에 조금 더 정당성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되게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인산서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오해가 2가지인데, 하나 이제 1610년에 처음 시작됐다. 또 하나는 인산이 영인산에서 비롯됐다 이런 오해인데, 영인산과 물론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신정아주지에다가 우리 이혜진 교수님이 그보다 앞선 자료였던 서원 등록에서 자료를 더 추가하셔서 적어도 1610년 문묘종사 이전에 원문에 보면 신정아주지 원문에 보면은 건서원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적어도 건물 한 채일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서원을 건립 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여전히 이따가 질문할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실제 창거는 1610년 이전이라는 거고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묘종사 되기 전에 이렇게 모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특히 아산이라는 데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제 자료에는 150쪽 한 8번째 줄쯤에 써놨습니다만, 이혜준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추가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주류 쪽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약간 또 초점을 좀 맞춰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다른 분야의 토론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 선생 이후에 아산 지역의 학풍이 좀 위축됐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 그게 또 다른 면에서는 이미 자매아 선생 그 시기부터 물론 인조와 관련돼서 약간의 영향력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도 그렇게 나중에 또 주류가 되는 사계 계열에서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도 당신의 의견을 계속 이렇게 고집했던 것,
이것이 내용이나 합통은 다르지만 혹시 좀 건너뛰어서 몇십 년 건너뛰어서 나중에 저 외암 이관 선생도 사실은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속된 말로 왕따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당신의 의견을 주장을 해서 오히려 21세기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외암 이관 선생의 주장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거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혜준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건립 주체와 관련돼서 한 윤곽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마 이제 계속 뭐 지역의 학자든지 또 다른 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잡아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 아산 시민이기도 하지만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산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별 관심이 없고 주로 아산과 관련된 분야는 아주 소소한 거 이런 겁니다. 왜 서울이 그 자리에 세워졌나? 예를 들면 그때 세울 때 그 땅이 누구 건가? 예를 들면 아주 이런 소소한 것부터 아산과 관련된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들 앞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궁금해했던 게 이제 뭐였냐면 잠야 선생이 여기 이렇게 내려온 시기하고 서원 건립 시기하고 이렇게 거꾸로 다시 이렇게 거꾸로 맞춰가면 오늘 다른 분들 발표하신 것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맞춰가면 아주 근거 없이 그냥 대략 1605년에서 1607년 사이 언제쯤에 건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말로 그때 잠야 선생도 신참 수장리에 내려오신다고 한다면 혹시 저 건립할 때 반전당뿐만 아니라 잠야 선생도 일정 정도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추론입니다만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이혜준 선생님이랑 의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지역의 시민으로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 아까 다른 분들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는 서원의 아산의 서원 3개 중에 부산서원 이제 예산으로 갔고요. 이제 남의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서원인데 독성서원이 한 15년 전에 경연사 사당 건물 하나 딱 전왔는데 봄가을로 제사 지내고 이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공식 서원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러면 인산서원의 경우는 서원으로 복원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아산 지역사회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말씀한 이혜준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제약만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컨텐츠 가지고 있는 다 모두 공감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그 컨텐츠를 누가 운영할 거냐, 시가 할 거냐, 한양각시 기관이 할 거냐, 몇몇 기관이 공통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원이 만약에 복원이 되면 그 서원에 뭐 연구소가 됐든 연구실이 됐든 무슨 뭐 학당이 됐든 뭐 용어는 뭐라고 했든 간에 진짜 연구장 옛날식으로 말하면 한학 그게 뭐 학문일 수도 있고 유학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고 한문학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거점 이런 것들이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인산서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굉장히 죄송하지만 혼자 기분 좋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어린이들 뭐 이렇게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는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하나만 더 붙이면 제가 예전에 외암마을의 어떤 주력이신 분하고 협의를 할 때 2가지를 제의했었어요. 하나는 외암마을 주민들이 늘 그 제약만 받지 자부심 못 느끼니까 자부심과 정체성 갖출 수 있도록 뭐 해봅시다. 그게 이제 외암마을 집중문화재로 갔죠. 2번째가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는 실제로 외암 선생이 살아야지 기와집, 초가집, 돌담만 갖고는 살 수 없다. 길게 보면. 그럼 외암 선생을 기리는 뭔가를 해보자. 그 뒤에 우리 김기승 교수님들 주도하셔서 외암사람 연구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외암마을 안에 됐든 아니면 관선제 어딘가에 됐든 관선제 건물 주인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건물 사시는 시민들
거기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안 됐는데 그런 유사한 역할을 인산자원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수님한테는 혹시 저 자매 선생하고 인산자원 처음 설립하고 억지로라도 연결되도록 추론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답변 끝나고 나서 플로어에서 조금 질문 듣도록 네, 간단히 뭐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 안 해도 아마 거의 답이 이렇게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최초의 의미가 있는 아산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 인산자원, 아산 오연소원을 제대로 좀 이제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발표할 때 툭 건드렸습니다만 1610년에 10년 이전에 이미 건립됐다가 사액 오연소원으로 이렇게 그 사액을 내려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안 되고 그래갖고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나가지고 현감이 아산 현감이 이 소원은 회천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강하게 반대하는 아산의 분위기. 그리고 그게 1663년이거든요. 그리고 3년 뒤에 나머지가 다 추배가 돼요. 나머지 우리 지금 인물들이. 그래서 뭐 1660년대 그때의 아산의 분위기하고 이런 게 연결돼서 이제 조금만 좀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뭐였을까? 이제 뭐 자매하는 당연히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20년, 3년 지난 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역할을 누가 했을까? 지금 여기 자매 후손들이 계시니까 자매 후손들 중에 그때 역할을 했던 분이 있을까? 아니면 그때 역할을 했던 아산의 사족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같은 게 좀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못 찾아내갔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되고요. 아까 그 1610년 이전에 오연소원이 건립된 연대가 언제냐? 참 아까 저 김일환 선생님이 해가지고 찾아낸 게 1607년, 8년 이렇게 앞으로 앞당겨졌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딱 우리 이제 김일환 선생님한테 이따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럼 내가 술 먹으면서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매가 몇 살이었을까? 36이에요. 만전당은 몇이었을까? 68입니다. 한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쪽은 그때 운영을 할 때 만전당이 했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 AG에서는 30대가 했다 그러면 그냥 찝히 그거예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1910년에 건립되고 당연하고 그 다음에 19년에 만전당 제한되고 아까 63년에 아산정감이 엑스표를 쳤을 때 반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명을 추배하는, 4명을 심화하는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고요. 하여튼 그게 저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복원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아산 영수도 있고 이제 같이 자매 우선도 있고 아산시도 있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원 복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저기를 해보니까 한국 저기 성균관 그전에 성균관에서 같이 했던 서원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협회가 거기서 한국 서원을 3억 원으로 만드는데 지금 900 몇 개예요. 지금 있는 게. 그러면 대원군에 서원을 했을 때 몇 개가 남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다 복원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인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복원된 게 아니라 5개 정도로 복원돼요. 자매하고선 따로 곡제하고선 따로 그렇게 막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산의 상징성이고 역사, 문화, 지성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특화되는 어떤 우리만의 자랑거리니까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걸 위해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할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모임에서 그런 걸 좀 이제 참여했지만 소원을 만약 복원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정도. 오늘 그 5분의 기조학령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토론과 답변이 있었고요. 이제 플로어에서 따로 질문을 안 받았지만 그래도 댓글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정리를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학술대회가 인산성과 그리고 아산의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의 중간 단계 혹은 또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자뿐만이 아니라 플로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 마사랑 님소를 비롯해서 아산시 역사문학회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원구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아산시에서 역사문화에 대해서 열정을 쏟으시는 많은 분들도 협조를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